젊은 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대학생 때부터 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약 20년, 27년부터 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도 일제감정기의 시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내용 한번 볼까?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자, 화자의 진술을 따라가지고 화자가 처한 상황을 알아봐야 된다 그랬지. 화자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데요? 저문 들길이래요. 해가 저문 들길에 서 있대. 그럼 여기는 어두운 곳이지? 어두운 곳에 서서 뭘 바라보고 있는 거야? 푸른 별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문 들길은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암담한 현실 또는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겠지만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4가지 방법이 있죠.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4가지 방법 뭐가 있어요? 오로지 작품 안에 작품의 내용으로만 작품을 감상하는 내재적 관점의 그렇지 절대론적 관점. 이거는 오롯 작품 안에 있는 내용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능형 문제, 학력평가 문제는 절대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작품 안에 있는 내부의 이야기만 보고 판단을 하는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외적인 것까지 같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더 가지고 와가지고 이 작품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면서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작가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 성장 환경에서, 성장 배경에서 자라왔는지를 이해해서 작가라고 하는 인물의 정보를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표현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표현론적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떤 관점이 있을까요? 효용. 좋아요. 효용론적 관점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학은 있잖아. 모든 나무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2009년생이죠? 200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이 있는 세대로 정보화 시대에 이 정보화 기기들을 굉장히 잘 다루는 세대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게임 깔아가지고 할 줄 모르는 사람 없죠? 그쵸? 그런데 1909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지금 이 현대식 문물을 주었을 때 쉽게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쵸? 개인의 왜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한 사람, 개인의 인생도 이 사회적인 배경,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 문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작가가 화사를 통해서 혹은 서술자를 빌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독자한테 어떻게 전달을 했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인 독자는 이 작품을 어떻게 느꼈느냐. 여러분들 아마 학교 내신에 그거 들어가지 않았어요? 3월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 중에 공리주의랑 한계적 효용 거기 들어갔었죠. 초밥이랑 튀김 나오는 거. 거기에서 이제 한계적 효용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같은 이 재화를 지불을 하더라도, 같은 재화를 지불을 했는데 몇 개를 사느냐에 따라가지고,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오는 만족감이 다르다. 만족감이 다르다. 근데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어? 효용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만족감, 효용. 이 작품을 읽은
독자가 얼만큼 만족감을 느끼고 얼만큼 이 작품을 의미 있게 느꼈는가. 의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용론적 관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현론적 관점 옆에는 작가, 반영론적 관점 옆에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시대, 배경, 그리고 효용론적 관점에는 독자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말 나온 김에 여기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저문 들길에 서서 암담한, 이거를 그냥 작품 그 자체로만 본다면 화자가 빛이 없는 암담한 곳에서 빛이 있는 이 푸른 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를 만약에 반영론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작품은 미리 힌트를 드리면 1939년에 발표된 작품이거든요. 들길에 서서가 1939년? 그러면 무슨 시기예요? 일제감정기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해서 보면은 이 저문 들길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일제 치하의 이 식민지를 겪고 있는 것이죠. 일제의 식민치하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일제의 식민치하. 이렇게. 요거는 무슨 관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반영론적 관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거룩한 나의 일과. 지금 나는 이제 화자가, 작가 그 자체라고 우리가 표현론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했을 때 시인으로서 푸른 별을 바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즉 일제의 암담한 식민치하의 상황에서 작가로서 식민지배를 겪는 상황에서 이 시인으로서 하는 일과 시인으로서의 삶, 하루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무엇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삶에 대한 희망,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신동엽 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신동엽이라고 하는 시인의 이름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정말 유명한 방송인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신동엽 시인의 이름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잊지를 못하는 거지. 아, 이런 시인도 있었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신동엽 시인은요, 1930년에 태어나서 1969년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40세가 되지 못해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별세하셨지요. 그래서 이 신동엽 시인은 신춘문예를 통해 가지고 1959년에 등단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가지고 등단을 했다라는 거지.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있으면 좋아. 그렇다면 신동엽 시인이 이 작품 활동을 했었던 시기가 59년, 60년. 주로 얘들아 등단을 했을 때 작품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등단이요. 등단을 하게 됐을 때 작품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해. 그러면 59년, 60년, 61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치? 신동엽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가 어디랑 맞물려요? 제1공화국이 막을 내리는 시기랑 맞물립니다. 그쵸? 이 부분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 같이 한번 볼게요.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이제는 올 너그러운 봄은 이렇게 딱 대립하는 시어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시를 이해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쵸? 겨울은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온대. 매서운 눈보라, 차를 애는 추위.
사실상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시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그렇다면 이 시에서 겨울과 눈보라는 긍정적인 걸까 부정적인 걸까? 부정적인 것이죠. 그렇지. 매서운 눈보라가 시련, 부정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이 눈보라를 몰고 온 겨울 역시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아, 유진 선생님이 겨울은 부정적인 거래. 모든 시에서 겨울은 부정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지 않겠죠? 그렇죠? 없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올 너그러운 봄. 선생님이 화자의 진수를 잘 따라가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이런 거예요. 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그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너그럽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이잖아. 화자가 봄을 어떻게 느끼고 있다?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와요. 그래서 삼천리 마을마다, 삼천리 마을, 요런 표현 좋네요.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의 면적을 약 몇 리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예, 삼천리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런 걸 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애국가 불러보세요. 무궁화 삼천리. 그럼 뭐겠어? 우리나라 한반도가 삼천리라는 거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세부치들, 미움의 세부치를 또 미움이라고 표현했네? 부정적인 거겠지. 눈 녹듯이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라고 이야기해. 봄이 눈을 녹일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시가 여러분들 딱 보면은 느껴지겠지만 우리나라 한반도에 이 분단된 현실을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치? 분단되고 나서 이후니까. 그러면 겨울은 분단일 것이고 봄은 뭐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통일. 민족의 화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통일과 화해의 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자의 진수를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신석정의 다른 시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꽃덤불이라고 하는 시는 시상 전개 방식에서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순행적인 구성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꽃덤불 요 시 같이 한번 볼게요.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되었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 태양을 화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이 태양을 의논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태양을 의논하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만 비롯돼? 태양을 등진 곳에서 비롯됐대. 그러니까 화자가 처한 상황은 태양을 등진, 암담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봐봐. 태양을 등진 곳, 즉 빛이 들지 않는 곳, 어떤 곳? 밤 같은 상황인 것이지.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밤, 헐어진 성터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시어로 느껴집니까? 화자의 진수를 따라갔을 때? 아니지. 화자는 태양을 의논하고 있어. 그치? 태양을 바라고 있어. 그런데 태양과는 정반대인 어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어둠에서도 다 무너진 성터를 헤매요. 심지어 헤매요.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헤매면서 언제 참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태양을 바라고 있는 거야. 태양을 모시겠느냐며 가슴을 쥐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제발 우리 1등급 시험 만점 제발 우리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염원하는 게 아니라 한스럽게 염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쵸? 정말 이게 화자와 이 태양을 함께 화자와 의논하는 그 우리들은 정말 간절하게 태양을 원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법도 있대. 이렇게 태양을 계속 모시겠다고 태양을 의논하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이 우리 안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멀리 가버렸고 누군가는 몸을 팔아버렸대. 누군가는 마음을 팔아버렸대.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무슨 해가 지났어?
36해가 지났어. 이 36년이라고 하는 구체적 숫자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죠. 뭡니까? 일제감정기죠. 그쵸? 선생님, 일제감정기 35년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없죠? 횟수. 겪었었던 횟수를 생각해봐. 1910년부터 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36년이죠. 36년의 해가 지나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제감정기라고 하는 상황이 끝이 났어. 광복이 찾아왔으니까. 그럼 우리 진짜 기쁜 거 아니에요? 광복 기쁘잖아, 지성아. 그치? 그러니까 듣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토크 콘서트가 아니에요. 그쵸? 다리 떨지 말고요. 토크 콘서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배우는 시간입니다. 배움에도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있으면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대. 아직 태양이 들지가 않았다라는 거야. 일제감정기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도 밤이고요. 아직도 달이 차갑다라고 하면서 촉각적인 심상을 들어 현재의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왜 현재는 이렇다라고 할 수 있을까? 왜 현재는 아직까지 밤이고 아직도 추워요? 아직도 차가워요? 맞아. 분단의 현실에서 아직까지 차갑다라는 것인 거죠. 오는 봄엔 아직 봄이 오지는 않았지만 해가 태양이 될 수 있는 봄에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왜냐하면 봄에는 태양이 들어 얼었었던 모든 동식물들이 다 녹아내리고 땅이 녹으면서 모든 생명이 태동하는 시기잖아요. 그치? 어느 언덕 꽃덤불 위에, 봄에는 뭐가 펴요? 꽃이 피니까 꽃덤불 위에 아늑히 안겨보리라.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가 이 꽃덤불이라는 거 함께 이해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작가의 진술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고전 문학을 할 때 조금 매우 유용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볼게요.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시어들 나와 있죠?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시어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시어들 26페이지죠. 고전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작품들이 좀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고전 문학은 정형시가 주를 이룹니다. 정형시가 뭐야?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답이죠. 맞습니다. 이 작품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정형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형시 안에서 주된 표현들, 조금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 특히나 시어 안에서도 이 시어가 계절적인 배경을 나타내 주기도 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봄은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이 동풍이라고 하는 시어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봄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봄이 주는 이미지는 어때요? 앞서 우리가 신석정의 꽃덤불을 이야기를 해서인지 이 봄은 굉장히 생명이 움트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많이 자아내죠. 그쵸? 그리고 여기 이화, 도화, 행화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피는 계절이 언제예요? 봄이죠. 그쵸? 이화는 뭘까요? 이화는 백꽃입니다. 백꽃은 무슨 색일까?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백색의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로도 백색의 이미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도화는 뭘까요? 네, 도화지꽃이래. 죄송합니다. 복숭아꽃이고요. 네, 복숭아꽃은 핑크색이죠. 분홍색.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도화라는 이 시어가 들어가 있으면
계절감을 봄으로 나타내 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주제나 아니면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자연 친화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수업은 아마 선생님과 여러분들과의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인데요. 이제는 해담 선생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전해줄 수 있는 마지막 팁은 우리가 고전 문학을 풀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어디야? 작가예요. 작가의 이름을 봐줘야 돼요. 그 이유는 작가의 이름이 있으면 높은 확률로 사회적 지배층입니다. 하지만 작가의 이름이 없다면 작자미상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죠? 작자미상일 경우에는 대부분은 사회적 피지배층, 즉 무엇이에요? 그렇지, 평민이 되는 것이죠. 일단 여기부터 나눠줍니다. 근데 예외되는 부분도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자, 예외는 무엇이냐면 이름은 있는데 여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성이 사회적 지배층이 아닌 시대, 예를 들어 조선시대, 이럴 경우에는 기녀시조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기녀시조의 창작자들은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 누구 있어요? 황진이 있죠. 동직달 기나긴 밤의 황진이, 그리고 홍랑, 이화우 흩뿌릴제의 개랑, 그리고 임제의 짝인 한우까지. 한우가 맛있겠는데 군침이 싹 돌면 안 되는 거고요. 한우는 추울 한자에다가 비우자를 써가지고 차가운 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한우의 짝 누구라고요? 임제. 망포고등학교에서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임제의 시를 정말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이런 경향성까지 같이 파악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녀시조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배층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냐면요, 연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 그런데 임을 사랑하는데 이별의 상황을 전제로 사랑을 보여줘요. 왜냐? 기녀들이라고 하는 이 직업적 신분이 의뢰 그렇듯이 기녀들이 먼저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없잖아. 먼저 임을 만나러 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떠난 임이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 기녀들의 이 시조의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별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사회적 지배층은 딱 7개만 보면 돼요. 사회적 지배층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걸로도 뭘 할 수 있어?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 있어, 얘들아. 그치? 좋아하는 건 자연 친화,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에서 사는 것, 혹은 자연을 무엇처럼 느끼는 거야? 자신보다도 더 높은 존재로 예찬하는 것. 그래서 자연 예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 친화, 자연 예찬, 그리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기도 하죠. 이거는 자연 친화랑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연 친화를 우리가 물심일여 또는 무라일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무엇을 좋아하냐? 학문 좋아합니다. 학문. 학문을 수양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특히나 조선시대의 이 사회적 지배층들, 양반들, 사대부들, 선비들에게서 보여질 수 있는 좋아하는 정서가 됩니다. 또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임금님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이 임금님을 좋아하는 것, 연군지정이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군지정. 임금님을 사랑해요, 임금님 하면서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것, 즉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싫어하는 것은요, 빠르게 갈게요. 맥수지탄. 맥수지탄은 사자성어인데 뭐가 망한 거예요? 그렇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싫어해. 당연히 싫어하겠지. 그럼 어떤 나라가 망하는 걸까요? 네?
조선이 망하면 일제감정기죠. 일제감정기의 대표적 시인 이육사, 윤동주 시인이 고전문학가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맥수지탄이 들어가 있으면 주로 어디냐? 918년에 건국되어서 1392년까지 이어져 왔었던 나라 바로 그렇지 고려야. 고려의 역사가 약 몇 년이에요? 약 500년이죠. 자, 그래 이게 어떻게 1000년이니 우리 친구는 500년이고요. 혹은 다른 이름으로 반천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반천년의 역사가 혹은 500년 도읍을 필마로 돌아오니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은 맥수지탄의 정서를 이야기하는 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수지탄이랑 또 옆에 싫어하는 정서 뭐가 있냐면 늙음을 싫어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고려의 문인이었었던 우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우탁은 늙음을 탄식합니다. 탄식할 탄자에 늙을 노자를 써서 탈루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음을 탄식하는 거 뭐라고요? 그렇지, 탈루가. 그리고 또 싫어하는 것, 백성을 수탈하는 나쁜 관리, 탐관오리를 싫어합니다. 백성들을 쥐어짜는 가렴주구를 일삼는 탐관오리들을 싫어하게 되는데요. 이런 탐관오리를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결국에는 사회적 지배층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동식물에 많이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동식물에 빗대어 표현하면 우화적인 기법으로 조금 우회적으로 비판할 수가 있으니까요. 대놓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다시 볼게요. 도화는 자연 친화 키워드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행화는 뭘까요? 행화는 복숭아꽃 내가 살던 고향은 그렇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이렇게 살구꽃 들어갈 수 있겠죠. 꽃이 피면은 대부분 뭐다? 그렇지 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진달래꽃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라고 했었던 이 진달래꽃은요 한자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답을 이야기할 때까지 잠시 비워놓고요. 자, 실록은요 갓 태어난 초록이라는 뜻이야. 갓 태어난 초록 맞아요. 새싹. 봄이 됐으니까 새싹이 움트는 것이고요. 삼춘하류는요. 봄에 꽃화까지 있으니까 어려운 내용 없죠. 녹음은 푸른 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름이 되면은 바깥에만 가도 뭐 어때요? 초록 색깔이 엄청 많잖아. 그치? 그래서 녹음, 녹양방초 등 여기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이겁니다. 가을. 가을 하면은 낙엽이나 단풍, 추풍들은 딱 봐도 다 가을인 거 알겠지? 근데 이거 기러기. 얘들아, 기러기는 철새예요. 가을 철새. 갈매기 말고 새우깡 좋아하는 갈매기 말고 알겠지? 기러기는 철새야. 기러기 들어가 있으면 가을인 것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눈은 이제 주로 어떤 것을 겨울은 이제 주로 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설 등이 들어가는데 겨울은 좀 시련을 많이 고전에서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정답입니다. 자, 두견화입니다. 두견화인데 이 두견화를 왜 따로 떼서 이야기를 했냐면 숙제 해결하셨네요, 여러분. 선생님이 내드릴 숙제는 없어요. 그래서 자, 두견화는 무엇이냐면 봄의 이미지보다는 한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대표적으로는 이 두견화와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는 거 두견새예요. 네, 두견새. 접동새입니다. 접동새. 이 울음소리가 너무 구슬프다 그래가지고 두견화나 두견새가 나타나면 한의 정서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치? 김소월의 진달래꽃도 어때요? 이별하고 싶지 않지만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내가 싫어 떠나는 임을 축복하는 한의 정서를 이야기하는 화자. 그치? 우리 민족의 정서 한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절적인 이미지로 두견화, 진달래꽃, 오케이, 봄 이렇게 가져가기보다 한층 더 심층적으로 한이라고 하는 정서를 들여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화 주세요.